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인 남편을 내조하며 평생 전업주부로 애 둘을 키우고 살았던 60대 여성입니다. 인생의 굴곡 없이 꽤 평범한 삶을 살았던 저는 제 인생에 사별은 있어도 이혼은 없을 줄만 알았어요. 저도 남편도 무던한 성격으로 대단한 천생연분은 아니지만 나름 서로에게 괜찮은 반려로서 살아왔다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그것은 모두 저만의 착각이었던 겁니다. 40년 가까이 함께 살았으면 서로 알 건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얼마 전 은퇴한 남편은 직장에서 꽤 존경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스승의 날에 집에 선물을 들고 찾아온 어린 사원이 있을 정도였어요. 제가 운 좋게 첫 회사에서 부장님을 만나 힘든 사회생활을 버틸 힘을 기른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만 스승인가요? 고단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신 홍 부장님이야말로 제 인생의 스승님이십니다. 아유, 너무 띄워주지 마. 다 윤 과장이 잘해서 그런 건데 그 공을 왜 나한테 돌리나.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그대로만 해. 제 동생도 형부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며 길에 쓰레기 한 번을 안 버리던 남편 보고 대단하다고 했고요. 아내로서 아버지로서는 꽉 막혔다 싶을 만큼 답답한 구석도 있는 사람이지만 어버이날이면 제 아들에게도 꼬박꼬박 존경한다는 말을 듣던 사람이니 제 남편 인품이 어땠는지 짐작하실 거예요. 그렇게 다정한 사람은 아니어도 남들한테 쓴소리 들을 일 없는 책임감 있는 가장이라 저도 참 대단하다 했습니다. 그러니 평생 남편한테 군소리 한 번 없이 혼자 집안일을 다 해냈어요. 남들은 가끔 남편한테 설거지도 시키고 빨래라도 개우라고 한다던데 전 미안해서 그런 부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딱 하나 남편에게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다면 그건 남편의 오랜 초등학교 동창들이었어요. 남편과는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도 맞는 구석이 없는 것 같은데 어려울 때 한 동네에서 살던 친구들이라 그런지 각별하더라고요. 여자들이면 알 겁니다. 여자들이 남편 친구들 싫어하는 경우는 대개 그 상대가 자기 기준에 질이 나쁘다고 생각할 때일 거예요. 저 같은 경우 남편의 초등학교 동창들이 다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놈의 동창회 좀 안 가면 안 돼? 동창회는 무슨? 그냥 성일이랑 효종이 보러 가는 거라니까. 셋이 모여 놀면 동창회 나간 것처럼 놀다 오니까 그렇지. 내가 다른 사람 만날 때 뭐라고 하는 거 봤어? 직장 동료인 호석 씨나 거래처 사람으로 만났다던 태호 씨 만난다고 하면 군말 없이 보내주잖아. 그러면 여기까지 왔다는데 그냥 보내? 밥 한 끼는 하고 보내야지. 아유, 무슨 1년에 한두 번이나 오는 것처럼 매달 오잖아, 매달. 지난달에도 저녁이나 먹고 온다더니 자정이 다 되어서야 오고 꼬박꼬박 밥이며 술이며 죄다 사 먹여 보내니 올 때마다 연락하는 게 당연하지. 당신 남들이 보면 호구야, 호구. 알어? 호구가 뭐냐, 호구가. 내가 그래도 집안의 가장인데 그런 소리를 해서 되겠어? 다른 사람한테는 똑 부러지면서 왜 그렇게 그 친구들한테만 호구처럼 맨날 퍼주냔 말이야. 제가 그렇게 하소연하며 길목을 막으면 남편은 못 들은 척 나가곤 했죠. 평소에도 자꾸 집에 연락 못하게 하거나 자정이 넘어 귀가시키는 일로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직접 그 친구들 모임에 나간 적도 있습니다. 끼리끼리 노는 자리 뭐가 좋다고 갔겠어요. 대체 뭐하고 신나게 놀길래 나갔다 하면 함흥차사인가 싶기도 하고 친구 중에 자기 와이프 데려온 사람도 있다길래 그 말 믿고 간 자리였어요. 갔더니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아이고, 재수씨 오셨네. 오랜만이에요, 재수씨. 네. 안녕하셨어요? 딱 보면 모릅니까? 신수가 훤하잖아요.
내가 요즘 여자친구 만나는 재미에 푹 빠져서 내 나이도 잊고 살아요. 네? 야야야, 재수 씨 앞에서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인사하세요, 재수 씨. 여기는 내 와이프 복희. 어머, 와이프라니. 나 그런 거 안 한다니까. 그만 좀 튕겨라. 하여간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밀당은. 정정할게요, 재수 씨. 앞으로 내 와이프 될 사람.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더니. 야야, 그만 좀 조물딱거려, 재수 씨 앞에서. 와이프 데리고 가기도 하는 자리라고 해서 나가봤더니 와이프는 무슨 상간녀였어요. 거기다 제가 있는데도 크게 눈치 보지도 않고 은근히 음담패설을 즐기고요. 정말 낯뜨거워 몇 번이나 남편을 노려보았지만 남편은 애써 제 눈길을 피하며 아무렇지 않은 겁니다.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는데 2차 술자리까지는 어떻게 버텼어요. 그런데 3차로 노래방을 가자는 거예요. 싫지만 직접 그 자리에 참석해보니 남편만 두고 가는 것도 싫어서 버텼죠. 그랬더니 제일 질 나쁜 친구 하나가 음흉하게 웃으며 저에게 그러는 겁니다. 재수 씨도 가시게? 남자끼리 좀 보내주지. 경욱이 재수 씨 눈치 보여 어디 엉덩이 흔들겠어요? 저도 노래방 좋아해요. 같이 가요. 가요, 가. 재수 씨 노래 한번 들어봐야지. 그렇게 가게 된 노래방이었고 아주 술을 마시며 만취 상태로 노래를 부르더니 저한테도 하도 권해서 저도 한 곡 했죠. 제가 막 노래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여자 둘이 들어오는 거예요. 짧고 딱 붙는 치마에 진한 화장을 한 여자들은 도움이었습니다. 그 여자들은 한두 번이 아닌지 자연스레 혼자 온 남편 친구들 옆으로 가서 앉는 거예요. 그 옆에 앉아있던 남자들은 자연스레 비켜주고요. 너무 놀란 제가 가사도 잊은 채 어버버 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더라고요. 결국 남편 친구들이 여자를 끼고 앉아 하는 행태에 너무 놀라 남편을 끌고 나와버렸죠. 남편은 억지로 제게 끌려오면서 내내 투덜거리는 겁니다. 가려면 혼자 가지 뭘 나까지 끌고 나와. 당신 뭐야? 맨날 저러고 논 거야? 여자 끼고 놀았어? 끼고 노는 애들만 노는 거야. 내 옆에는 앉지도 않는다고. 여자를 불러 놀잖아, 여자를. 당신 옆에 안 앉혀서 놀면 그래도 된다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믿어? 저러고 노는 판에 끼어 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믿냐고. 세상에 어쩜 저렇게 사람들이 철면피야? 친구 와이프가 온 자리에서도 저 정도면 말 다 한 거 아니야? 원래 남 눈치 안 보고 사는 애들인 거 알잖아. 새삼스럽게 왜 그래? 이혼한 경수 씨는 그렇다고 쳐. 원래 추잡스러운 인간인 줄 알았으니까. 근데 원호 씨는 뭐야? 이혼한 것도 아닌데 저러고 논단 말이야? 그냥 좀 넘어가라. 내가 저러고 노는 것도 아닌데. 당신이 저러고 노는지 안 노는지 어떻게 하냐고.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라잖아. 그날 밖에서도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그리고 집안에서까지 대판 싸웠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올곧은 사람이어도 금묵자흑이라고 주변에 저런 사람이 있으면 물들게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남편은 자기만 정직하게 놀면 그만이다. 자기는 별명이 청렴결백 홍정승인 거 모르냐 억울하다는 입장이었고요. 그 일로 초등학교 동창회를 금지해서 절대 못 나가게 했는데 친구 만나러 간다고 나가버리면 제가 알 길이 있나요. 그렇다고 어린애들 대하듯 외출 금지를 하기도 못한 노릇이고요. 그래도 평소 남편 행실을 보고 그냥 참아줬던 건데 기어이 몰래 나가 일을 치고 온 겁니다. 전 직장 동료를 만나고 오겠다던 남편이 거나하게 취해 집에 오자마자 쓰러지듯 눕더라고요. 씻고 누우라고 씻고. 아휴, 술 냄새. 대체 얼마나 마신 거야? 호석 씨 그렇게 마시는 사람도 아니라던데, 응? 잠깐만, 이게 뭐야?
쓰러지듯 반쯤 잠이 든 남편을 억지로 일으켜 세우려던 저는 남편의 옷깃에 립스틱 자국을 본 겁니다. 입술 모양만 있다고 립스틱 자국인가요? 여자들은 보면 다 알잖아요. 영락없이 여자 입술에 붙은 색깔이었고 옷에서 화장품 냄새도 났죠. 그 순간 나한테 거짓말하고 또 그 작자들을 만났구나 싶어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술에 취해 몸도 가누지 못한 사람을 상대로 난리쳐봐야 소용없는 일이었고 취해 누워있는 꼴을 보면 열불이 나서 그대로 두고 나왔죠. 소파에 옆으로 누워 밤새 잠도 못 자고 얼마나 속이 끓었는지 모릅니다. 이른 새벽 목이 탔는지 안방에서 기어 나오더라고요. 아유, 깜짝이야. 뭐야? 왜 그러고 있는데? 당신 어제 누구 만났어? 뭐? 누구 만나기는 호석이 만나고 온다고 했잖아. 거짓말 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 누구 만났어? 원석 씨, 경수 씨, 당신 초등학교 동창들 만난 거지? 아니라니까. 왜 생사람을 잡아? 저는 그 말에 열받아 성큼성큼 남편에게 다가가 옷깃을 잡아 당겨주며 물었습니다. 이건 뭔데? 옷깃에 있는 이 립스틱 자국 뭔데? 뭐? 그럴 리가. 당황한 남편은 목이 늘어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연신 옷깃을 잡아당기며 확인하더라고요. 제가 없는 소리라도 지어서 한다는 듯이 절대 들킬 일 없는 일을 들킨 사람처럼 말이에요. 자기 눈으로 붉은 얼룩을 발견하자 당황한 듯 저를 바라보는데 술이 다 깬 얼굴이더라고요. 제가 기가 막혀 쳐다만 보고 있으니 새빨개진 얼굴로 변명하는 겁니다. 난 진짜 결백해. 내가 어디 여자 끼고 놀 사람이야? 술에 취해 몰랐어. 경수 그게 장난친 거겠지. 만나긴 만났다는 거네, 그 작자들을. 당신이 하도 못 만나게 하니 그렇지. 그냥 친구 만나 놀고 오겠다는 것도 못하게 하는데 사람이 숨이 안 막혀? 그냥 친구? 그냥 친구? 지금 그 꼴로 들어와서도 그런 말이 나와? 진짜 아니라고. 진짜 미치겠네. 그냥은 못 넘어가. 나 이번엔 절대 그냥 못 넘어간다고. 뭐야, 어디 가는데? 이 새벽에 어딜? 수환이네 집으로 갈 거야. 미쳤어? 이 시간에 수환이 집에 가면 수환이가 뭐라고 생각하겠어? 당신 뭐라고 할 건데? 뭐라고 하긴. 네 아빠가 여자들 끼고 노는 노래방 가서 뭔 짓을 했는지 옷깃에 여자 립스틱 묻히고 와서 열받아서 왔다고 그래야지. 여보, 일단 좀 진정해. 이야기를 좀 하자고. 아니라니까. 나 진짜 억울해. 어제는 술이 좀 과하긴 했는데 나 그런 걸로 실수 안 하는 사람인 거 몰라? 나 자그마치 당신이랑 산 세월이 37년이야. 나 몰라? 내가 그동안 여자 문제로 당신 속 썩인 적 있어? 37년 무사고라고. 앞으로도 사고 안 난다는 보장이 있어? 진짜 아니라니까 그러네. 지금 수환이한테 가면 아들 며느리 뭐라고 생각하겠어? 당신 지금 이러는 거 경솔한 행동이야. 알아? 경솔은 무슨? 평소에 존경한 아들한테 경멸살 생각하니 쪽팔리긴 하지? 아이고 진짜. 당신 속이고 애들 만나러 간 건 미안해. 내가 그건 인정할게. 근데 진짜 여자 끼고 논 거 아니야. 경수가 또 여자를 부르긴 했는데 나는 근처에도 안 갔다고. 경수 이게 내가 선비짓 한다고 마음에 안 들어 꾸민 일이 분명해. 바로 연락해 증명할 수도 있어. 정우한테 연락해 볼까? 남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를 붙들더라고요. 개중엔 정말 그나마 나은 친구에게 그 새벽에 전화했고요. 정우야. 미안한데 지금 나 와이프 바꿔줄게. 해명 좀 해주라. 너 알잖아. 나 너희랑 놀아도 여자 끼고 노는 사람 아닌 거. 자, 받아봐. 네, 정우 씨. 이른 아침부터 미안하네요.
재수씨.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경욱이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경욱이 정승, 선비라고 놀림받는 거. 해도 경수 그게 무슨 짓을 했겠죠. 그러니까 경욱이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만나더라도 제가 경수 그거 단속 잘할게요. 미덥진 않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었고 남편도 남편 친구도 사과하는 통에 저만 할 말이 없어진 겁니다. 그날의 진실은 아직도 몰라요. 하지만 그 뒤에 벌어질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그날도 남편이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생각밖엔 들지 않죠. 그 일은 앞으로 벌어질 일에 비하면 세 발의 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옛날 것이나 쓰던 것을 고집해서 주변 사람들을 답답하게 하곤 했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가전이 나와도 수명이 닿을 때까지 쓰는 게 기본이라 어떻게 보면 절약 정신이 투철하긴 했어요. 하지만 주부인 저로선 20-30년씩 쓰던 오래된 가전이 시원찮아지면 바꾸고 싶어지잖아요. 요즘 세탁기며 냉장고 좋은 게 얼마나 많이 나오나요? 나이 들다 보니 더 힘에 붙여서 식기세척기나 건조기 같은 가전도 사고 싶은데 남편이 허락이 없어 쉽지 않았죠. 아들은 큰 마음 먹고 식기세척기를 사주겠다고 하는데도 싫다는 게 남편이었어요. 그냥 설거지만 하면 되는 걸 뭐하러 돈을 써? 나이 들어 그래, 나이 들어서. 당신은 은퇴라도 했지. 나는 은퇴도 없이 계속 집안일 하잖아. 그럼 좀 거들어 주든가. 두 식구 설거지하는 거 그게 뭐 얼마나 힘들다고. 아들 돈 아깝지도 않아? 며느리 보기 창피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사면 되잖아. 거들어 주지도 않고 사주지도 않으면 나 혼자 그냥 계속 고생하라는 거야? 충분히 두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쓸데없이 돈을 쓰냐는 거야. 내가 당신한테 돈 쓰기 싫어 그래? 쓸데없는 데 쓰니까 싫다지. 차라리 그 돈으로 친구들이랑 어디 여행이나 갔다 오든지. 여행 한 번으로 사라질 돈, 죽을 때까지 평생 쓸 가전 사겠다는데 왜 그래? 남편은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 쓸데없다고 생각하면 굽히지 않는 고집이 있었어요. 그건 남편을 존경한다던 자식들도 답답해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아들이 사주겠다고 나섰을까요? 집의 청소기가 무선 청소기로 바꾼 지 얼마 안 됐어요. 15년 전에 산 먼지통 달린 청소기 쓰고 다니는 걸 보고 딸이 말도 없이 무선 청소기를 사다 놓고 쓰던 청소기는 가져가 버린 겁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뭐 하나 바꿀 수가 없었어요. 물론 남편의 그런 절약 정신 덕분에 애들 학자금 대출 하나 없이 대학까지 보낸 거지만요. 남편이 벌어온 돈이고 은퇴 후 나오는 돈도 퇴직연금이니 남편 허락 없이 허투루 쓰지 못합니다. 그런데 남편도 제 허락 없이 큰 돈을 쓰지도 않아요. 그러니 제가 그럴 때마다 할 말이 없는 거죠. 식기세척기도 결국 아들이 억지로 사와서 환불 불가라고 못 박으면서 들여놓게 된 거예요. 그런 남편이다 보니 자기 핸드폰도 굉장히 오래 썼거든요. 피처폰을 굉장히 오래 쓰다가 결국 나라에서 2G 서비스를 종료하고 나서야 바꾼 겁니다. 그래도 스마트폰 쓰기 싫다고 해서 스마트폰 폴더폰으로 바꿔서 썼었어요. 핸드폰이 접히질 않으니 핸드폰 같지 않다고 해서요. 그 스마트폰도 유튜브며 카톡이며 잘 되는데 원래 쓰던 버릇이 있어 그런지 잘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핸드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 핸드폰을 놓고 다니는 적도 많았죠. 그런데 그 폴더폰이 남편 실수로 두동강이 나게 되면서 드디어 스마트폰으로 바꾸게 되었어요. 아빠, 이거 써요. 전에 무슨 경품으로 받은 건데 나는 핸드폰 바꾼 지 얼마 안 돼서 어떻게 하나 했는데 잘 됐네. 왜 핸드폰을 다 경품으로 준단 말이야? 핸드폰이 뭐예요? 차도 경품으로 주는 세상에. 그냥 써요. 안 써봐서 그렇지 쓰다 보면 편해서 좋아요. 엄마도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지금 잘 쓰잖아요.
게다가 아들을 비롯해 주변 친구들의 입김도 있었을 겁니다. 선비, 정승이라고 사람 놀리기 좋아하던 그 작자들이 남편 폴더폰으로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결국 남편에게도 스마트폰 시대가 열렸고 그건 우리 집안의 비극의 문이 열린 것과 같았죠. 화면이 커지다 보니 눈도 편하고 아들이 보내주는 사진도 보고 주변 사람들과 쉽게 소통하니 재미를 붙이더라고요. 핸드폰 같은 전자기기는 멀리하던 남편이 핸드폰을 잡고 사니 저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스마트폰 없이 어떻게 살았나 싶네. 그렇게 재밌어? 재밌기는 그냥 뭐가 있나 보는 거지. 근데 이거 방송을 언제 하는 거야? 이거 유튜브잖아. 방송이 아니라 사람들이 올려놓은 거 보는 거야. 당신 보고 싶을 때 계속 볼 수 있는 거라고. 이 유튜브가 그런 거야? 그럼 시간 맞춰 안 봐도 되는 거네. 또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고? 또 보고 싶으면 이렇게 이거 눌러서 다시 처음부터 보면 되지. 그래도 제가 남편보다 스마트폰 선배다 보니 이런저런 걸 알려줬는데 그때마다 남편은 아이처럼 신기해하더라고요. 골칫거리라면 스마트폰 기능 배운다는 핑계로 친구들 만남이 잦아졌다는 거예요. 그 꼴도 보기 싫은 초등학교 동창 중 하나가 집 근처로 이사와서 더 문제가 됐죠.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정말 해도 너무하다 싶게 폰을 잡고 사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은퇴 후 할 일 없이 집에서 그냥 시간을 때우는 일이 많은데 종일 카톡, 유튜브만 하는 겁니다. 카톡은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라면서 하지도 않더니 말이에요. 스마트폰 때문에 그 친구들과의 만남만 잦아진 게 아니라 연락도 잦아진 게 큰일이었죠. 처음에야 배운답시고 학생으로 돌아간 듯 이런저런 기능을 살펴보는 얼굴이 신기했는데 나중엔 허구한 날 친구들이랑 실실거리며 웃는 꼴이 정말 보기 싫더라고요. 적당히 좀 해. 너무 달고 사는 거 아니야? 스마트폰 필요 없다는 사람 많냐고. 내가 뭘 얼마나 했다고 난리야. 그럼 하던 이야기를 멈춰. 매일 이야기하면서 무슨 그렇게 할 말이 많어? 다들 그렇게 시간이 많대? 자기 여자친구들이나 끼고 놀지 남자끼리 뭐가 그렇게 할 말이 많어? 당최 맨 전화기 붙들고 수닥 떠는 거랑 내가 폰 붙들고 애들이랑 카톡하는 게 뭐가 달라. 나한테 신경 쓸 시간 있음 가서 당신 수다 친구들 붙들고 수다나 떨던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시비야 시비는. 그렇게 스마트폰에 푹 빠진 남편이 그걸로 무슨 짓을 할지 그땐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특별한 약속이 없을 때면 10시에 꼬박꼬박 잠자리에 들던 사람이 밤낮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들 내외가 왔다 갔는데 남편이 자기 핸드폰으로 손주 사진을 찍었거든요. 아들이 그 사진 좀 전송해달라는데 반주한 남편이 골아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뭐 문제가 있겠나 싶어 아들한테 사진 전송을 하려고 남편 핸드폰에 처음으로 손을 대게 된 거예요. 핸드폰 비밀번호까지 야무지게 설정해놨지만 늘 쓰던 통장 비밀번호와 같아 쉽게 풀렸죠. 생각 같아선 대체 그 작자들이랑 무슨 이야기를 하나 보고 싶었는데 모르는 게 약일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들에게 사진만 보내야겠다 싶어 사진첩에 들어갔는데 너무 놀라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핸드폰 사진첩에는 손주 사진뿐만 아니라 헐벗은 여자들의 외설스러운 사진이 가득했던 거예요. 손주 사진과 그 발칙한 사진을 한데 모아놓고 보니 뒷목이 다 저리더라고요. 이미 알게 된 거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남편 카톡방까지 들여다봤는데 정말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남편 사진첩에 저장된 사진 중 상당수가 그 친구들이 보낸 사진들인 거예요. 나머지는 어디서 얻어다 저장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들 하는 이야기는 어찌나 더럽고 추잡스럽던지 사진이 싹 잊히더라고요. 야, 근데 내가 말한 그 헬스장 있잖아. 거기 물 죽인다.
요즘 젊은 애들 몸에 쫙 붙는 거 입고 아주 눈 호강이야. 이 새끼 이거 하라는 운동은 안 하고 아이 몸이나 풀어 임마. 헬스장이 몸 푸는 데냐? 눈 푸는 데지. 요즘 헬스장 가면 아래쪽 혈압 올라 큰일이다. 시도 때도 없이 이팔 청춘이야. 조심해라. 그러다 한 방에 훅 가 임마. 야야, 안 돼요 하는 애들 눈빛 보면 돼요 하는 초대장인 거 모르냐? 어디? 깜빵 초대장? 아이 조심해라 진짜. 요즘 애들 영악해. 큰일 난다니까. 그나마 다행인 건 남편은 그런 대화에는 잘 참여하지 않고 웃고 그냥 넘긴다는 겁니다. 대화를 다른 쪽으로 옮기던지 바빴다는 식으로요. 보고 있자니 정말 토악질이 나오는 대화들이 수두룩하니 속이 터져 미칠 지경이었어요. 동조를 하든 안 하든 그런 사람들이랑 같은 방에서 대화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싫었거든요. 한창 그 더러운 대화 내용들을 읽고 있는데 남편이 깨더군요. 제 손에 자기 핸드폰이 들려있는 걸 보더니 화들짝 놀라 용수철처럼 튀어올랐죠. 뭐야? 왜 남의 핸드폰을 보고 있어? 수환이가 석형이 사진 좀 보내달래서 봤어. 그럼 나를 깨우지. 왜 마음대로 뒤지느냐고. 왜? 내가 보면 안 될 거라도 있나 보지? 있기는? 그럼 그 사진첩에 있는 것들은 뭔데? 무슨 사진? 헐벗고 있는 여자 사진들 말이야. 망측해라 망측해. 손주도 있는 사람이 그러고 싶어? 무슨 여자 사진? 당황한 남편은 그제야 사진첩을 확인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새빨개진 얼굴로 허둥대는 겁니다. 이게 왜 여기 있어? 당신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당신이 알지 내가 알아? 내가 저장한 거 아니야. 당신 그 잘난 초등학교 단톡방에 있던 사진이더만 뭘. 당신 그것도 봤어? 이거 엄연한 사생활 침해야. 부부끼리라도 볼 것이 있고 보면 안 될 것이 있는 거라고. 하도 추잡스러운 사진이 깔려있기에 어디서 왔나 싶어서 봤다 왜? 그럼 그렇지. 역시 나지. 더럽다 더러워. 당신 친구들 하나같이 어쩜 그렇게 추잡스럽게 노니? 아이씨, 이건 내가 저장한 거 아니야. 카톡 기능을 몰라서 그런 거지. 내가 저장한 거 아니라고. 퍽이나. 나는 그 더러운 시정잡배 같은 들쥐 속에 당신만 고고한 학인 줄 알았는데 당신은 그냥 겁쟁이 들쥐였던 거야. 어떻게 고고한 학이 들쥐 무리에 있겠어? 아유, 진짜 아니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다 붙들고 물어봐. 그게 아니라고 한다고 믿기는 일인지. 잘난 당신 아들한테나 물어보든지. 저는 남편이 쩔쩔매며 핸드폰을 붙들고 있는 꼴이 보기 싫어 안방 문을 닫고 들어와 버렸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존경받던 사람이 그런 꼴을 보이니 어찌나 당황스럽던지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 남편이 그렇게 추하게 늙어갈 줄은 몰랐죠. 그 뒤로 제가 말도 섞지 않고 밥도 차려주지 않자 남편도 화가 났는지 마음대로 생각하라며 해명도 안 하더군요. 먹긴 놈이 성낸다더니 뭐가 잘났다고 그러나 싶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을 대면대면 지냈을 겁니다. 그 후로도 남편 손에서 핸드폰이 떠나간 적이 없어요. 한번 의심의 고삐가 풀리자 남편이 핸드폰을 하고 있는 것만 봐도 신경질이 팍 나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 저 핸드폰에는 얼마나 더럽고 추잡한 대화들이 오고 갈까, 남편은 또 그 사이에서 뭐라고 대꾸하고 있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한 번은 남편이 잠든 사이 몰래 핸드폰을 열어보았는데 그 사이에 비밀번호를 바꿨더라고요. 비밀번호는 왜 바꿨는데? 왜 남의 핸드폰을 뒤지려고 하는 건데? 떳떳한 게 있는데 왜 비밀번호를 해놓느냐고. 나 봐봐. 당장 누구한테라도 보여줄 수 있어. 수환이 주경이 난 자식들한테도 떳떳하다고. 누가 당신 안 떳떳하대?
비밀번호를 하든가 말든가 내 마음인데 왜 12년 말이야? 괜히 생사람 잡고 있어. 그럼 보여줘봐. 그것들이랑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당장 보여주라고. 뭐 그것들? 아이 그것들! 뭐 그럼 그놈들이라고 해줘? 그놈들? 스마트폰 하나가 우리 부부관계를 그런 식으로 만들 줄 알았더라면 절대 스마트폰을 사게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 후로 남편과 사소한 일로 다투는 일이 많아졌어요. 속이 문드러지는데 남 부끄러워 하소연할 곳이라곤 여동생밖에 없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동생은 기가 막힌다며 입을 떡하니 벌렸죠. 어머, 형부가? 그게 사실이야? 세상에, 순선비 같더니 어쩜 형부가 그래? 원래 그런 사람인지 그 작자들이랑 놀다 보니 그렇게 됐는지. 아휴, 정말 내가 미쳐. 어디다 창피해서 말도 못한다니까. 말한다고 뭐 다 믿겠어? 나도 이렇게 안 믿길 지경인데. 언니, 그냥 넘어갈 거야? 그럼 뭐 어떡해. 남편이 친구들이랑 외설스러운 카톡 주고받아서 정 떨어졌어요 하고 이혼한다고 하면 이혼하라고 허락해준대? 이혼이 아니라 그냥 두고 보지만 말고 못 놀게 해야 할 거 아니야. 네 형부가 유치원생이냐? 무슨 수로 못 만나게 해. 집에 붙들어 놓을 수도 없고. 그러면 그대로 두게? 그러다 진짜 자기 친구들처럼 여자 끼고 놀다가 바람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땐 이혼이지. 여자친구라고 끼고 사는 거 생겼단 봐. 나는 그 두 년놈들 다리 몽둥이 툭 분질러 놓을 거니까. 솔직히 그렇게 말하면서도 설마 남편에게 진짜 여자 문제가 생기려나 했습니다. 선비도 학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다른 여자들 끼고 놀 정도로 배포가 큰 사람도 아니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남편에 대한 믿음이 조금이나마 남아 있었던 거죠. 그 믿음도 오래 가진 못했지만요. 어느 날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핸드폰이 불빛이 번쩍번쩍해서 보니 전화가 왔더라고요. 무음이라 거실에 있던 남편은 듣지 못했는데 모르는 전화번호가 영 신경 쓰이는 겁니다. 여자의 촉은 무섭다잖아요. 하루에도 몇 개씩 오는 스팸 문자와 각종 대출 광고 문자가 있으니 부재중 전화가 온데도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이상하더라고요. 그 밤중에 일반 휴대전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라니요. 그래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오빠, 왜 이렇게 전화를 늦게 받아? 애교 섞인 목소리로 한껏 교태를 부리는데 너무 놀라 말문이 턱 막혔죠. 받은 사람은 대답도 없는데 여자는 뭐가 바쁜지 혼자서 잘만 떠들더라고요. 아이, 오빠, 오늘 온다면서 왜 안 왔어? 나 오빠 목 빠지게 기다렸는데. 저는 간신히 이성을 붙들고 여자한테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그랬더니 여자는 대뜸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저는 다시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자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열받아 끊고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도 신호만 갈 뿐 전화를 받지 않았고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들어와 제 손에서 휴대전화를 낚아채 가는 겁니다. 뭐 하는 짓이야? 전화가 와서 받았다 왜? 내 전화를 왜 당신이 받아? 왜? 받으면 안 되는 사람한테 전화가 오기라도 하나 보지? 제 말에 남편은 대꾸도 하지 않고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황급히 뒤따라 나가 물었어요. 누구야? 그 여자 누구냐고? 무슨 여자? 당신한테 전화한 그 여자. 오늘 오기로 했는데 왜 안 왔냐고 추궁하는 그 여자. 아이 몰라. 잘못 걸린 전화겠지. 이젠 하다 잘못 걸린 전화로 사람을 잡아. 당신도 나한테 실망했겠지만 나도 당신한테 보통 실망한 게 아니야. 나를 그렇게 못 믿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 그래. 나 당신이 이런 문제 일으킬 줄은 평생 꿈에도 몰랐어.
그래서 배신감이 장난이 아니야. 당신은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당신이 한 짓이 있으니 실망이 있는 거지. 내가 괜한 사람 잡아서 그래? 오해고 뭐고? 당신이 그렇게 떳떳한 사람이었으면 핸드폰 비밀번호는 왜 바꾸는 건데? 말했잖아. 부부지간에도 사생활이라는 게 있다고. 나 같으면 그렇게 오해받고 싶지 않으면 신뢰를 줄 수 있는 행동을 했겠어. 나 같으면 당신 싫다는 추접스러운 친구들 만나지도 않고 그런 이야기나 하는 친구들 방은 그냥 나올 거라고. 누굴 만나든 누구랑 대화를 하든 나만 떳떳하면 되는 거지. 그 상황에 생긴 오해나 불상사 같은 건 내가 아니라고 하면 믿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왜 매번 멋대로 오해해놓고 해명하라는데 내가 아니라고 해도 믿어주지도 않을 거면서. 남편은 자긴 잘못이 하나도 없다는 듯 발뺌하더라고요. 누가 보면 정말 억울해 미칠 것 같은 사람이었죠. 제가 잘못한 건가 싶을 정도로 헷갈리게 해요. 그때였습니다. 다시 전화가 울린 거예요. 소리는 안 들렸지만 화면 불빛이 번쩍번쩍 하는 걸 보고 알게 됐죠. 하지만 남편은 화면을 흘끔 보더니 받지 않더군요. 왜 안 받아? 모르는 번호를 뭐하러 받아? 아까 전화한 여자일지도 모르잖아. 받아서 아니면 아니다. 그렇게 말해. 신경 꺼. 그렇게 떳떳한 사람이면 내 앞에서 전화 받아서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거 좀 신경 끄라니까. 세상 억울한 사람처럼 굴더니 정작 전화는 받지 않는 겁니다. 화가 나서 그 전화를 빼앗으려다가 가벼운 몸싸움도 있었어요. 그러더니 남편이 대뜸 전화를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왜 자꾸 전화합니까? 왜?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니라는데 왜 전화해서 사람 이상한 사람 만드냐고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그러고 나서 전화를 끊고 저를 쏘아보며 그러는 겁니다. 이제 됐냐? 이제 됐어? 그러고는 잔뜩 화가 난 얼굴로 방에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 저도 혼란스러웠습니다. 괜한 의심을 키워 별것도 아닌 일로 남편을 몰아세우나 싶었던 거예요. 이렇게는 못 살겠다 싶더군요. 결판을 내던지 해야지 스마트폰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다음 날 조금 진정이 된 후 이야기를 나누었죠. 솔직히 당신한테 실망도 많이 했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근데 당신 말대로 내가 그 문제로 괜히 당신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봐. 그러니 당신이 내가 더는 오해하거나 쓸데없는 의심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어. 뭘 어떻게 해야 하는데? 핸드폰은 오픈하자. 수시로 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자고. 아이고 수완 엄마야. 그건 아니라고 했잖아. 나는 당신 사생활에 관심 없어.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 설마 나 배신하는 일 하겠어? 믿어주는 건 고마운데 솔직하게 말하잖아. 나는 안 믿기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제가 핸드폰 공개를 요구하는 건 그만큼 부부 사이의 신뢰가 많이 깨졌다는 의미겠죠. 그런 거 보면 세월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40여 년을 가까운 세월 동안 보여줬던 모습이 사소한 문제로도 무너질 수 있는 거니까요. 얼마나 허무한 일인지요. 제 입장에서도 억울하다던 남편 입장에서도 환장할 노릇이었을 겁니다. 남편은 마른 세수를 하고 뒷머리를 벅벅 긁으면서 한숨을 쉬었죠. 그러다 결국 그렇게 하자더라고요. 대신 애들이랑 하는 대화는 그냥 그러려니 넘겨. 원래 그런 녀석들인 거 알잖아. 지난번 사진은 내가 실수라고 했고. 대체 왜 그 작자들을 놓지를 못해? 당신 인생에 도움이라고 눈꼽만큼도 안 드는 사람들인데 뭐가 좋다고 그 사람들을 붙들고 사느냐 말이야. 어릴 적 친구야. 당신은 연락하고 사는 어릴 적 친구가 없음 모르겠지만 내 인생을 전부 알고 있는 내 친구들, 내 유년 시절을 기억하고 있는 내 친구들이라고. 그런 놈들이 될 줄은 몰랐지만 그 놈들 만나고 있으면 그냥 마음이 편해.
뭔 짓을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안정감이 있다고. 남편은 답답함을 호소하며 그렇게 이야기했고 저희 대화는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언제든 제가 핸드폰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이죠. 끝까지 그 원수 같은 초등학교 친구들과 연락을 끊겠다는 말은 하지 않으니 여전히 속이 터질 일이었지만요. 어쨌든 제가 언제고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니 스마트폰도 자중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앞으로 저희 부부 앞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건 꿈에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렇게 한동안은 잠잠했어요. 휴대전화를 봐도 낯선 여자와 연락하는 흔적은 없었고 카톡도 깨끗한 편이었습니다. 물론 그 친구들이 있는 한 깨끗하다고 할 수는 없었죠. 하도 더러운 대화만 해대서 그냥 남편 반응이나 대충 보고 넘겼어요. 그래서 저도 좀 느슨해졌던 것 같습니다. 사람을, 그것도 함께 사는 남편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확인한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잖아요. 어느 정도 신뢰가 쌓였다고 해야 할지 신경을 좀 덜 쓰게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동생에게 전화가 와서 통화 중이었어요. 언니, 요즘 형부는 어때? 별일 없어? 요즘은 좀 잠잠해. 그 원수 같은 작자들 만나는 것 같지도 않고. 모를 일이지만 그래도 조심하는 것 같아. 그래야지. 안 그럼 나 언니한테 이혼하라고 하려고 했어. 이 나이에 이혼이 쉬워? 애들 다 키워 시집장가 보냈다고 쉬운 일은 아니더라. 언니, 100세 시대야. 영 아니다 싶으면 지금이라도 헤어져야 남은 수십 년이 마음 편하지. 진짜 그런 일 생기면 나도 결국 고민하겠지. 지난번에도 심증에서 끝난 일이니 넘어갔지. 아니었음 나도 얄짤없어. 네 형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들이면 껌뻑 죽잖아. 자기 아들 실망시킬까봐 벌벌 떠는데 한 번만 더 이런 일 있다간 바로 수환이한테 말해야지. 그때였어요.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죠. 저는 동생에게 잠깐 기다리라고 한 후 나갔는데 등기가 왔더라고요. 무슨 등기인가 싶었는데 남편 앞으로 온 출석 요구서였습니다. 너무 놀라 덜덜 떨면서 뜯어본 봉투에는 남편의 범죄 사실이 쓰인 출석 요구서가 들어있었어요. 여진아, 이게 무슨 일이야? 네 형부 앞으로 출석 요구서가 왔어. 출석 요구서? 왜? 무슨 일인데? 잠깐만. 사건 번호, 피의자 이름. 가만. 혐의 내용이 어머 세상에. 언니, 왜? 무슨 일인데 그래? 네 형부가 여자를 강제로 취했다는데? 뭐라고? 형부가? 그야말로 눈앞이 아찔해지더군요. 그건 어떤 여자가 남편에게 강제로 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했으니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출석 요구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여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미였어요. 너무 기가 막혀 여동생과의 전화도 서둘러 끊고 담당 경찰서에 연락을 취했죠. 하지만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대로 이야기해주지 않았고 다만 해당 날짜까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확인시켜 주었어요. 이번 일이야말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나 혼자서 해결하고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아들에게 연락한 겁니다. 엄마. 나 지금 회사인데 갑자기 왜? 수아나, 이를 어쩌면 좋냐. 아빠가 고소장을 받은 것 같아. 뭐? 아빠가 왜? 무슨 일로? 성범죄래. 뭐라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가만히 있어봐. 뭔데? 어떻게 알았는데? 아빠가 그래? 아니, 집으로 등기가 왔어. 출석 요구서래. 말도 안 돼. 알았어, 엄마. 그거 좀 찍어서 나 보내줘. 아빠는 어디 있는데? 몰라.
일 있다고 나갔는데 나 무서워서 연락도 못했다. 어떻게 하면 좋아, 어? 엄마 일단 진정하고 내가 아빠한테 연락해 볼게. 아이, 괜히 주경이한테는 말하지 마. 임신 중에 놀라는데. 알았다. 한번 알아보고 엄마한테 연락해줘, 어? 아들도 놀랐는지 목소리가 다 떨리더군요. 그러고도 한참 있다가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아들에게 연락이 오기도 전에 남편이 들어왔고 남편은 아들 연락을 받았는지 굳은 얼굴로 들어왔죠. 이게 무슨 소리야? 아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아무것도 아니라니. 아무것도 아니라니. 그럼 없는 일로 출석 요구서가 온단 말이야? 아이, 진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니까. 잘못된 거야. 무고라고. 가서 억울한 거 다 풀고 해결하고 올 테니까 당신은 신경 꺼. 어떻게 신경을 꺼?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자초지종을 이야기해야 할 거 아니야. 아, 변호사 사서 내가 해결해. 그러면 되는데 왜 당신한테까지 말을 해야 해? 그럼 여자가 괜히 고소했단 말이야? 당신은 한 짓이 없는데 괜히? 어떻게 된 일인지 알고 싶어 캐묻자 남편은 갑자기 식탁에 있던 컵을 가져다 벽에 던졌습니다. 순식간에 일이었어요. 눈이 돌았는지 씩씩대며 저를 쳐다보는데 그러다가 일나지 싶었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더라고요. 남편은 저를 노려보며 당장이라도 주먹을 휘두를 듯 했어요. 그러다 안방문을 쾅 닫고 가버렸고 저는 도저히 함께 있을 수 없겠다 싶어 아들 집으로 갔어요. 며느리 보기도 민망하고 미안했지만 함께 있다간 저도 남편도 참을 수 없어 일이 날 것 같았거든요. 미안하다. 내가 갈 곳이 없었어.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저도 애 아빠한테 듣고 심장이 벌렁벌렁한데. 수환 씨가 오면서 청심환 사온다고 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며느리가 주는 찬물을 마시고 있는 사이 퇴근한 아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있는 걸 보고 좀 놀란 눈치였는데 남편과 싸우다 집에서 나왔다는 말 듣고 깊은 한숨을 쉬었죠. 뭐래? 아빠랑 이야기 해봤어? 고소장 받은 거 사실이래. 아빠한테는 따로 연락 왔었대. 아, 그럼 그게 무슨 말인 거야? 아빠가 한 짓도 아닌데 받았다는 거야? 아빠가 해서 받았다는 거야? 그건 대답을 안 해. 아무래도 하긴 한 것 같은데. 뭐? 일단 출석날 내가 같이 가기로 했어. 아빠 설득해서 무슨 일인지 알아볼 테니까 엄마는 당분간 여기 있어. 아들은 착잡하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고 실망스럽고 피곤한 기색이 역력해 더는 묻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아들 집에서 신세를 졌어요. 그러다 남편 출석날이 왔고 아들이 잘 다녀오겠다고 나간 후로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점심 드세요. 좀 드셔야지. 며칠 동안 제대로 드시지도 못했잖아요. 사람은 밥 힘으로 견디는 거예요. 이러다 어머니 먼저 쓰러지세요. 아휴, 나 죽겠다. 나 정말 죽겠어. 그냥 이대로 확 죽어버리면 좋겠어. 내가 살아 뭐하니? 내가 살아 뭐해? 어머니께서 잘못하신 것도 아닌데 왜 그런 소리를 하세요? 일단 기다려보시고 어떻게 된 일인지 알고 나서 그때 속상해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조금만 드세요. 며느리의 성화에 간신히 죽 몇 술 떠먹고 누웠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놨는데 도통 눈에 들어오지도 않더라고요. 아들이 돌아온 건 저녁이 다 된 시간이었는데 말도 못하게 어두운 낯빛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무슨 일이래? 어떻게 된 거래? 아무래도 아빠가 잘못 걸린 것 같아. 잘못 걸리다니. 그럼 아니라는 거야? 그건 아닌데. 수아나, 엄마 속 타겠다. 좀 제대로 이야기 좀 해봐. 아빠가
어플로 여자를 만나고 다녔던 것 같아. 뭐 어플? 어머, 어플로? 아버님이? 어떻게? 아빠 말로는 친구가 알려줘서 해봤대. 그냥 외로워서 말 친구나 할까 싶어서 주고받다가 여자들이랑 연락을 좀 했다는데.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어플로 사람을 만나?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별거 다 아는 시대잖아. 아들이 꺼낸 이야기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였어요. 솔직하게 말하지 않으면 도와주기 어렵다는 아들의 성화에 남편의 진실이 열린 건데 아들은 제 입으로 말하기도 민망한지 말을 옮기다 말고 몇 번이나 주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은 그동안 스마트폰 만남 어플을 통해 여자들과 연락하고 있었던 겁니다. 셋을 만나 실제로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고 그중 하나와는 죽이 잘 맞았는지 몇 번을 만났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가 남편에게 큰 돈을 해달랬고 그제야 정신 차린 남편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어버린 것이었죠. 그 여자가 돈을 해주질 않으니까 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일단 아빠 말은 그래. 그 여자가 그렇게 나오니까 아빠가 겁이 나서 대화 내용도 다 지워버렸대. 그래서 지금 당장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수사가 시작됐고 아빠 핸드폰도 제출했으니까 포렌식 하면 예전 대화들도 복구될 거야. 그렇게 해서라도 결백이 입증되면 아빠가 감옥 갈 일은 없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아들도 이제 남편이 감옥에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란 건 알았는지 그렇게 말하고 나서도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남편은 아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빠였습니다. 그런 아빠가 성범죄로 고소장을 받고 경찰서에 출석하게 되었는데 그 속이 어떻겠어요. 제가 조금만 똑부러지고 똑똑했어도 아들 힘을 빌리지 않았을 텐데 싶어 괜히 저까지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당분간은 계속 여기 있어. 아빠랑 부딪힐 일 만들지 말고. 아빠도 엄마 보기 껄끄럽겠지. 알았다. 그럼 일단 수사가 진행되어 봐야 한다는 거잖아. 기다려 봐야지. 수사고 나발이고 나 이혼하련다. 엄마, 일단 좀 기다려 보자. 어쨌든 여자들 만나고 다녔다는 거잖아. 밖에서 그 더럽고 추잡스러운 것들이랑 똑같은 짓 하고 다녔다는 거 아니야. 엄마 일단 진정해, 혈압 오른다니까. 세상에 어쩜 이러니,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더니 어떻게 너네 아빠가 그런 짓을 해? 알고 보니 그 여자는 남편보다 15살이나 어린 40대의 여성이었대요. 집에 아내가 있고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자식들과 며느리 사위, 거기다 손자까지 외롭긴 뭐가 외롭습니까? 아주 배가 부른 것이죠. 오랜 부부 생활을 하다 보니 자연스레 저희 부부는 관계를 하지 않고 살고 있어요. 남편도 딱히 따로 요구한 적도 없었고요. 선비 같던 남편도 남자였는지 젊은 여자를 만나고 다녔단 말에 누가 가슴에 불이라도 지핀 듯 화끈거리더군요. 자식들 보기는 또 얼마나 나쁘끄러운 일이고 며느리는 또 어떻고요. 모르긴 몰라도 사돈귀에도 들어갔을 것 같은데 아주 온몸이 다 불덩이가 될 지경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날 밤 이유도 없이 고열이 나서 응급실에서 링거도 맞고 며칠을 시름시름 앓다가 겨우 일어났죠. 병원에서 퇴원해 집으로 돌아왔어도 넋을 놓고 지냈고요. 그동안은 며느리가 사다 준 옷을 입고 지냈는데 그래도 한 번은 집에 갔다 와야지 싶었습니다. 제대로 짐을 싸서 나와야겠다 싶었던 거죠. 며느리는 혼자 갔다가 괜히 싸움이라도 나서 문제가 생길까 걱정된다며 따라 나섰어요. 그렇게 오랜만에 집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현관에 낯선 여자의 신발이 있더라고요. 순간 심장이 또 한 번 철렁 내려앉으면서 이 인간이 집에도 여자를 들였구나 싶었습니다. 며느리도 놀랐는지 들어가지 말라고 저를 붙들었지만 저는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신발을 벗던 그때
갑자기 딸이 썼던 방에서 누군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얼어붙었어요. 말문이 콱 막힌 저를 대신해 며느리가 먼저 물었죠. 넌 누구니? 아, 뭐야. 아저씨가 혼자 사는 집이라고 했는데 어쩐지 이상하다 했지. 뭐? 아저씨? 갈 곳 없다고 하니까 아저씨가 여기 와도 된다고 하던데요? 아니, 너 몇 살이니? 저 학생인데요? 대학생이지? 아니요, 고등학생이요. 어머니! 저는 그 소리 듣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고등학생이라뇨. 미성년자라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 다시 등 뒤에서 현관문이 열렸고 남편이 들어오더군요. 남편도 저와 며느리의 등장에 놀랐는지 주춤하는 거예요. 주저앉은 저와 벼랑간 집에 와 있는 낯선 여자아이, 그리고 며느리를 어색하게 번갈아가며 쳐다보면서요. 아버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애가 갈 곳이 없대서. 갈 곳이 없다고 애를 집으로 들여요? 고등학생을요? 뭐? 아니, 무슨 소리야? 쟤 대학생이야. 성인이라고. 제가 언제요? 제가 학생이랬지. 언제 대학생이랬어요? 무슨 소리야? 네가 분명, 네가 분명. 어떻게 한 거예요? 얘를 어떻게? 어플로 말 걸던데요? 갈 곳 없으니까 재워줄 사람이라고 글 올렸더니 연락 왔어요. 그거야. 안 아는 네가 대학생인 줄 알고. 남편은 황당하다는 듯 입에 침까지 튀기며 항변하더군요. 어찌나 그 꼴이 꼴도 보기 싫은지 겨우 다리에 땅을 딛고 일어서자마자 남편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아 있는 힘껏 한 대 더 때렸어요. 남편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고 저도 그것도 모자라다 싶어 있는 힘껏 가슴팍을 쳤죠. 이 미친놈, 이 정신 나간 놈. 세상에, 이제 할 짓이 없어 애를 건드려? 애를? 이 사람이 미쳤나? 건드리긴 뭘. 아니, 말 그대로 갈 곳 없다고 해서 재워준 건데. 그냥 재워주기만 한 건 아닌데. 아니잖아요, 아저씨. 뭐야? 뭘 했는데? 너랑 내가 뭘 했는데? 글쎄요. 여기에서 다 말해도 돼요? 너 미쳤냐? 야! 저 300만 원만 주세요. 그러면 입 다물고 그냥 나갈게요. 뭐야? 저도 며느리도 기가 막혀 더는 말도 안 나왔습니다.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이랑 무슨 대화를 하겠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112에 남편이 미성년자를 몰래 집에 들였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도 어리둥절해했죠. 남편이 미성년자를 몰래 집에 들였다니 그런 이상한 신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남편은 신고했다고 저를 죽일 듯이 달려들었고 며느리가 막느라 애를 먹었죠. 다행히 경찰이 빠르게 왔고 남편이 잘 곳을 제공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왔다는 여자애의 현장 진술에 남편은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어요. 홍경욱 씨, 윤예서 양과 어떤 관계인가요? 그게 그냥 만남 어플에서 만났어요. 성인이에요. 분명히 저한테는 23이라고 했다고요. 증명할 수 있는 대화 내용 있습니까? 그게 그건 지웠는데. 윤예서 양은 확인된 주민등록상 나이로 만 17세 미성년자예요. 대화 내용을 지운 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여지도 있고요. 현재 예서 양의 진술과 현장 정황상 홍경욱 씨를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제17조 위반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아니에요. 진짜 분명 성인이라고 했어요. 대학 전공 문제로 부모님이랑 싸워서 갈 곳 없다고 했었고요. 말투도 옷차림도 다 성인이었다고요. 다 속을 수밖에 없을 정도였다니까요. 일단 서로 이동해 조사실에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진술하신 내용은 충분히 반영되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변호사 선임 권리도 있으시고 지금부터는 묵비권 행사도 가능합니다. 아이, 저 정말 아니에요. 정말 그 정도 쓰레기는 아니란 말입니다. 미성년자라니요. 아유, 아니에요. 남편은 무릎 꿇고 빌며 아니라고 애걸복걸하더군요. 여자애는 함께 온 여경과 함께 먼저 자리를 떴고 결국 경찰 둘에 연행되어 집을 나가게 된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눈앞에서 체포가 된 후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며느리 말로는 그 자리에서 제가 졸도했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불구속 수사가 되었고 제가 정신을 차렸을 즈음 가벼운 수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갔다더라고요. 눈을 뜨자마자 저는 아들을 불러다 이혼 소송을 진행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냥 이혼 진행해 주겠다고 했대요. 아들 말로는 남편 상황이 말도 못하게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40여 년을 함께 산 와이프와의 이혼은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요. 일단 성적 접촉이 없었다는 사실로 집행유예가 가능한 사안이었지만 문제는 이전에 남편이 성범죄로 고소당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그 사건이 이번 사건과 맞물려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거였어요. 아들은 그 일로 말도 못하게 괴로워했고 며느리 말로는 집으로 돌아와 통곡했다더라고요. 하루아침에 헬쓱해진 아들 얼굴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아들과 함께 이혼 서류를 들고 남편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냥 아들 손에 줘도 될 일이지만 이 문제만큼은 제가 좀 단호히 하고 싶었어요. 남편은 수염도 깎지 않고 씻지도 않은 채로 페인이 다 든 얼굴로 거실에 앉아있더군요. 수환이한테서 당신 일 손 떼라고 할 거야. 엄마. 수환이 너, 네 아빠 일에 신경 쓰지 마라. 존경한다. 아빠 같은 아빠가 되고 싶다던 소리 듣던 네 아빠가 지금 얼마나 쪽팔리겠어. 아빠, 왜 그랬어? 대체 왜? 아들은 견디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려 고통스럽게 흐느꼈습니다. 남편이 정신이 제대로 박혔으면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겠죠. 먼 산을 보듯 아들은 바라보지도 못한 채 허공에 시선을 두고 있었거든요. 나라에서 주는 벌도 달게 받고 당신 그 행동의 대가로 가족이 주는 벌도 달게 받아. 앞으로 수환이 주경이 얼굴 볼 생각 하지 마. 양심이 있으면 바라지도 않겠지. 저의 단호한 목소리에 남편은 애써 고개를 떨구고 등을 돌리더라고요. 미안하다, 잘못했다 말도 없었어요. 소용없다고 생각했겠죠. 주변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남편이 어떻게 한순간에 그렇게 되어버렸는지 지금도 기가 막힙니다. 핸드폰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는데 어떻게 만났나 했더니 친구가 공기계를 줬다더라고요. 그 일로 고소까지 당한 마당에 그 사이에 또 만남 어플로 여자를 만날 생각을 했다니 그건 중독이고 병이었죠. 결국 남편은 실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 그래도 아버지라고 착한 아들이 면회를 간 모양인데 안 만나겠다고 했다더라고요. 어쩌면 남편에게는 그게 가장 견디기 힘든 형벌일 겁니다.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도 출산을 앞둔 딸에게는 최대한 나중에 이야기해달라고 했으니까요. 자식이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했는지 이래서 늦바람이 무섭다고 하는가 봅니다. 아직도 얼떨떨하고 그 일만 떠올리면 가슴에 불이 나서 잠을 못 자요. 그래도 어떻게든 이겨내보려 애쓰고 있습니다. 제게도 시간이 약이 될 날이 오겠죠.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